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학교 재학 기간에 따른 특례 입시 핵심 유의사항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3년 특례라고 하면 해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3개학년, 물론 이제 그 중에 1학년은 무조건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외 학교에서 3년간의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대학 입시한 전형 방식인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주전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자녀가 몇 학년 때 해외 출국하고 또 이제 몇 학년 때 국내를 귀국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점이 일목요연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을 착안을 둬서 보통 이제 해외 학교에서 쭉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치고 대학 입시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해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 끝내지 못하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1년이 아니면 뭐 2년 정도 채운 다음에 이제 국내로 귀국해서 이제 국내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대 입시를 치는 경우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귀국하는 케이스를 보통 우리가 중도 귀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도 귀국의 시점에 따라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돼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중도 귀국에 관한 영상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보면 개별 사항에 대해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오늘 하지 않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틀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해외학교 재학 기간에 따라서 이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6개 대학 및 학과 원서협소 전략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뭔가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어떤 힌트? 어떤 핵심적인 10개, 6개 대학 고를 때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어떻게 보면 뒤에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막 기대했다가 영상의 내용이 실망하시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그 6개 대학을 여섯 개 지원 대학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터 선택하는 방법이 상향 지원 2개, 그다음 안정 지원 2개, 그다음 하향 지원 2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 할까, 뭐 가장 보편적이라 할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둘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마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일반적으로 저는 지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보면 여기서 하향 지원 같은 경우에 뭐 어디까지가 안정 지원이냐, 사실 관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학생의 성적이 좀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원한 대학이 다 이제 사양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제가 3자적 입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양 지원이라 보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학생 학군 성적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판단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나친 확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딱 이렇게 이게 상향 안정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상향인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하향이라는 부분은 뭘 하향이라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최초합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입시를 진행하고 나면 최초 합격이라는 건 보통 뭐냐면 우리 그 8월이나 9월 중에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최초 합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진행되는 이제 보면 그 충원 개념,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했지만 미등 녹자가 발생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원 합격이 12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대비되는 개념으로 최초 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향 지원하는 대학이 2개 정도 이제 쓸 때 보통들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최초 합 대학을 조금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한마디로 이제 100% 합격이 돼서 이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기간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초 합 대학이 한 개도 안 나오고 6개 대학이 모두 뭐 예비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까지 가려고 하면 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있겠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향을 하게 되는데요. 입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하는 대학을 한두 개 정도 지원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게 보편적이라고 해서 하향을 꼭 2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정도 얘기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띄워드리고 하면 가장 이제 일반적이다. 이게 이렇게 보통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좀 도전하는 대학, 하향하는 대학 2개, 학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내성적이게 맞추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는 보편적인 합격생들의 실력 수능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 지원 2개, 그 다음에 이제 좀 합격이 어떻게 보면 좀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향 지원 2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한번 이 화면을 먼저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재구 및 특별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류평가 방식에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필답을 실시하는 대학 수가 이제 빠르게 줄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립시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 전형이 좀 보편화되는 추세인데요. 아무튼 우리 재구 및 특별전형에서 실시하는 서류 평가는 대부분 다 정선평가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상평가라는 것은 이 정량평가하고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도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제출한 어떤 내인 성적이나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어떤 객관적인 계량화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 국내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할 경우에 뭐 1등급이면 만점, 뭐 2등급이면 뭐 90점, 3등급이면 80점, 이렇게 어떤 수치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적용한 다음에 이걸 전체 그 추천가 된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어떤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정량평가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정선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제출한 학교 내인 성적, 표정의 평가 시험 성적, 그 외에도 뭐 기타 활동 내역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입상 실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전체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이 종합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태 학교들이 있죠. 이제 뭐 영미권 국제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외한국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도 충분히 많이 있죠. 이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 형태라든지 교육해 받았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추적이는 성적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형화시켜서 평가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관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개입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평가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학생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관에 따라 가지고는 아마 핵심을 두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합격에 필요한 성적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뭐 간단하게 얘기할 때 보통 뭐 SAT 성적이 뭐 1500점 이상 해야지 합격한다, 아니면 1530 이상 해야 한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기본적인 틀 얘기하는 거지, 꼭 무조건 1500점을 넘어야지 합격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1500점 못 넘으면 그 학과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이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당연히 성적이 뛰어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오버스픽이라고 해서 너무 성적이 뛰어나면 뭐 경우에 따라 좀 이제 불합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그건 예외적인 경우, 소수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성적이 높으면 그 학과에 합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보면 성적이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은 합격하는 케이스가 생기죠. 한마디로 이런 것처럼 좀 이제 범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에 해당하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선이 90이었다. 이걸 뭐 필답식 성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류평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점 100에서 한 90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한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 그 정도 선이 이제 표적인 합격선이 인식이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높은 95 정도의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정도가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성적 수준이 90에 못 미치는 8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된 건 뭐냐면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합격에 필요한 성적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제가 저는 항상 입시 지도할 때 가능하면 꼭 사양 지원에 대해서 조금 권유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2개만 하였지만 보통 저 6개 대학 중에 뭐 3개까지도 사양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정에다가 3개를 했죠. 이제 이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합격의 어떤 필요 성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하향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향 지원하는 대학의 숫자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좀 뭐 사양 셋 안정 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양 둘 안정 셋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전체적인 성적이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학생이 어떠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적 데이터 지표들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성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뛰어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걸 매개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나 강점이 돼가지고 평가관이 봤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조금은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모든 걸 사양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높여서 지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향 쪽에 맞추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흔히 이제 배치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기계적인 한마디로 보면 보통 이 배치 상담하다 보면 그 학부모님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합격이 필요한 성적대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치게 좀 약간 과장된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합격 결과에 대해서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공개가 되죠.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성적이 부족했는데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왠지 괜히 내가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까봐 아니면 성적 자체가 자신이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일선 학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로 조금 어떻게 보면 겁을 준다 할까요? 약간의 과장된 성적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개된 성적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성적이 택도 없는데 지원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하는 것도 좋지 않게 하겠지만 조금은 성적의 범위를 좀 넓게 보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사양 지원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소신에 따른 학과 선택.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까지 각오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무조건 뭐 대학을 위해서 어떤 뭐 내가 관심도 없는 아니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진로 사회 진출이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데를 지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소신 지원할 텐데 그럼 당연히 소신에 따라서 사양 지원할 때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뭐 떨어질 수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신 파드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양 지원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뭐 특히 이제 그때도 이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사양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저기 가고 싶어. 저건 정말 내가 꿈이야라고 해서 그냥 막 무모하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로또 복권 긁듯이 막 지르는 건 좋지 않겠죠. 그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내가 진로 역량, 내가 공부했던 과정,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지 활동 내용들이 좀 진로 역량이나 한마디로 진로 역량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강적 합성을 좀 가지고 있는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신에 따른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네임밸류가 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과보다도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일단 아무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대학 어느 학교 졸업했는가의 간판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내가 특이기 때문에 특이한 기회를 100% 활용해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아이의 비교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 경우 있을 텐데, 뭐 아니면 내가 사양 지원을 2개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대학은 소신에 따른 학과.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하려고 희망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신에 맞는 그런 학과를 하나 선택해서 사양 지원 대학에다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고, 나머지 한 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냥 빈기 학과를 지원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걸 목적을 두고 이렇게 대학 하나 고르고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빈기 학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보통 이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빈기 학과로 입학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 학과가 어떻게 보면 좀 장래를 봤을 때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입학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보통 제2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내가 원래 희망하는 어떤 그런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전략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어떤 중복, 아니, 복수 전공이나 제2전공을 학생들이 활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권장하기도 하고 많은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빈기 학과로 입학했지만 제2전공하기 위해 제2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누구나 이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를 공부하고 싶을 때 그걸 무조건 다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과에도 정원이 정해져 있듯이 대학에서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2전공을 갖다가 다 타학과 학생들을 무제한으로 다 신청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강의실의 한계도 있고 교수님들이나 강사의 숫자도 한계도 있고 어떤 교육의 품질의 여러 가지 그런 공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모든 학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영학과에 제2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TO가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500명, 600명씩 그 제2전공을 신청하는 그러한 제2전공을 신청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그 선발해서 제2전공의 기회를 주느냐면 보통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1학년 때 학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통 뭐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같은 경우 토플이나 토익 같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가산해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제2전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제 배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점 관리가 좀 내가 봤을 때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야 되겠죠. 무조건 낮은 과라고 해서 입학했는데 내가 그 과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다, 아니면 내가 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생각 안 했던 분야라고 한다 그러면 1학년 때 학점 관리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고요. 이 제2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대학에 따라서는 모든 과에 대해서 제2전공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입학한 학과에 따라 가지고 이 제2전공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학에서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이수해야 될 학점의 어떤 그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학점 어떤 요구된 학점의 총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버거운 어차피 전공을 특히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에 입학했을 경우에 또 다른 전공하는데 역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를 전공한다. 이게 2개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허용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의예과나 약대 이런 데는 또 제2전공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2전공을 목표로 내가 제2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해서 대학에서 내가 그 원하는 학과의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경우에 미리 한번 그 학과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복수전공이나 제2전공에 대한 그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서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방향을 설정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유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요 페이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6개 대학이나 6개 학과를 선택할 때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특히 이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고 수의 전형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이 단과 대학이 있죠. 여기에 이제 언더우드 관련된 학부가 2개가 있고 또 융합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만을 뽑는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 대학에 뽑는 학생들의 숫자가 해외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3년 특례 학생들보다도 그러니까 한면 특례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원보다 이렇게 연세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목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세대를 하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한 번 더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3년 특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을 통해서 뽑는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취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장 모두를 다 제공 및 특별전형에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한두 장 정도는 이렇게 수시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인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교 중에서 이 필답 전형을 실시한 학교가 특히 이제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가 이 두 학교가 대표적이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필답 준비를 너무 전에 안 했기 때문에 필답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과연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고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인하대 아주대는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서 아예 배제하고 아예 지원할 수 없는 학교라 생각하고 이제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 인하대 아주대에서 보면 간판학과라든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무래도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과들이 있죠.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과는 뭐 국어, 영어, 뭐 이과는 이제 영어, 수학이나 수학 이런 부분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합격이 어렵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좀 비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비인기학과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약간 뭐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주인권에 나가는 그런 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는 이제 3년 특례 입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성적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평균 이상의 성적만 가져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대 아주대학교는 필답 100%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언강생식은 지원할 수 없는 과다라고 학교다 생각하고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아이가 영어가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되어 있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원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부분도 전략으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앞에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6개 대학을 쓴 데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2-3장 정도는 꼭 상향 지원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저는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1개 이상은 상향 지원을 할 걸 권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 3년 특례라고 하는 어떤 주어진 기회를 한번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이왕이면 주어진 건데 이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학교에 상담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입시 전문가 상담했을 때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낮춰가지고만 대학이나 학과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그때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6개가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쉽게 말할 때 그거죠. 이제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걱정 때문에 다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이런 학생들이 어떤 경우를 많이 보게 되냐면 막상 내가 하향 지원 나는 좀 겁을 냈는데 그런 대학 중에 하나가 최초합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 이상 대학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런 후회가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사양하는 대학들은 한두 개 정도는 꼭 반드시 최소한 적어도 한 개 정도는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이제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수나 함수로 이어지는, 반수나 재수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 어떤 허비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반대로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학교 내인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만 가지고, 특히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학교에 주는 학점 평점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서 6개 대학을 서류 전형으로 사양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끼리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양 지원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GP만 가지고, 아니면 그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A, 뭐 B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것만 가지고는 학생의 성적을,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 있어가지고는 변별력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갭이 큰 상태에서 단순히 내인 성적만 높다는 이유만 가지고 6개 대학 모두를 사양해서, 되게 상위권 인서울에 있는 그런 수도권에 있는 서류 전형을 실시한 대학만 6개 다 지원했을 경우 6개 모두 대학에 탈락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6개 대학을 선정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유의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국민 특별전형, 뭐 3년 특례했던 10년 특례했던 6개 대학, 그다음 6개 학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초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내용이 100%뭐 무조건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이미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곧 이제 입시가 다가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6개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너무나 막연하신 분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6개 대학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대학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